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 퀀텀 시뮬레이션이 이제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 세미나 발표를 준비하게 된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퀀텀 시뮬레이션이 이제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그 전에 이 퀀텀 시뮬레이션이 왜 필요한지부터 이제 알아보고 싶은데 보통 이제 고전 컴퓨터로 어떤 양자 다체계,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한 입자들 이제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계를 이제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거기에 존재하는 어떤 입자들에 대한 그런 스테이트를 이 고전 컴퓨터로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러한 스테이트들은 이제 양자적으로 이제 중첩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 0, 0, 1 뭐 이런 다양한 스테이트들이 이제 일정 확률을 가지고 서로 중첩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것들을 이제 다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 여기 확률 진폭의 수라고 해놓긴 했는데 그냥 이제 그 필요한 용량이 그냥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이 이제 40만 돼도 이제 스테이트 하나를 나타내는 데만 이제 수 테라바이트에 달하게 되고 입자 수가 이제 40개만 돼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입자 수가 100개보다 많아지게 되면 이미 그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 고전 슈퍼컴퓨터로는 사실상 용량상 이제 연산이 불가능해진다. 물론 이제 이렇게 스테이트를 표현하는 걸로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걸 가지고 하는 연산은 더더욱 이제 많은 어떤 용량과 많은 이제 그 계산량을 필요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 고전 컴퓨터로 이제 정직하게 이걸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요. n 값이 이제 많아짐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고전 컴퓨터로는 이제 이걸 아예 불가능한 것인가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회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 예시 중 하나가 이 양자 몬테카를로 방식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파동함수에 대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 어떤 복잡한 접근을 직접 하는 대신에 이 확률적인 샘플링으로 높은 확률의 어떤 이제 스테이트만 이제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근사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게 이 양자 몬테카를로 방식의 어떤 개괄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몬테카를로 방식에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몬테카를로 방식으로 전부 다 대체가 되는 것이었다면은 사실 양자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필요의가 조금 이제 감소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문제점이 단순하게 근사를 하게 되니까 제대로 값을 못 구한다냐고 하면 그것은 아니고 사실 근사만 해도 이제 충분히 그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사실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문제점이 달라집니다. 네, 보선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입자가 뭐 예를 들어 광자가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제 페르미온계나 아니면 프러스트레이티드 스핀계 이거 같은 경우에 페르미온은 이제 예시가 전자 같은 입자를 말하는 것이고 프러스트레이티드 스핀계 같은 경우에 이건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냥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계에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페르미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공간에 존재하는 두 개의 입자의 위치를 바꾼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파동함수가 음수가 되는 어떤 반대칭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페르미온계 같은 경우에는 파동함수의 부호가 바뀜에 따라서 어떤 확률을 나타내는 게 있어서 스테이트를 그 가중치가 음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확률이라는 게 음수가 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페르미온계의 어떤 파동함수 부호가 바뀌는 계산에 의해서 확률, 그냥 단순 확률은 아니고 확률 가중치로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음수가 된다. 사실 가중치라고 이름을 붙인 게 왜냐고 묻는다면은 당연하게도 확률 값이 이제 크면 클수록 그 스테이트에서 나타나는 물리량이 훨씬 더 이제 크게 반영이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생기는 문제가 부호 문제라고 하는 제법 유명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단순하게 말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오른쪽 아래에 이 어떤 기대값이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되는 게 꼭 근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밑에 이제 확률 가중치를 합한 분모가 있고 거기에 이제 확률 가중치랑 각각의 물리량을 곱해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 이제 분자라고 해가지고 분모 분자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이 WK 값이 이제 음수가 되고 양수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양수 음수가 서로 소거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값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뭐 값의 크기가 작아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값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는 NISQ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볼 때 분명히 노이즈가 발생하고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에러로 인해서 전체적인 값이 덮임에 따라 이 값을 확인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양수음수가 서로 소거가 되면서 값이 줄어듦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차가 지수적으로 증폭이 되게 되고 이 스테이트의 스케일에 따라 가지고 그 에러를 이제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좀 기하급수적인 어떤 시행 횟수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또 양자 몬테카를로 방식을 어떤 취하는 데 있어서 가져가고자 하는 이점을 훼손하는 셈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이고 물론 이 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회로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을 함에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양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양자계를 이제 기술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점을 가져가자고 하는 게 이 양자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자 시뮬레이션이 무엇이냐 하면은 뭐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양자 시스템 A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이 어려운 B를 직접 모사한다.
논점은 이제 A는 제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B를 봄에 있어가지고 A를 대신 봄에 따라서 이 A를 제어함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현상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걸 이제 보통 두 갈래로 가르면 하나가 이제 디지털 퀀텀 시뮬레이션인 DQS, 하나가 이제 아날로그 퀀텀 시뮬레이션인 AQS인데, 네, 둘 다 차이가 있고, 사실 뭐 이제 그냥 두 갈래로 분류된다기보다는 장단점이 존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DQ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DQ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DQS랑 AQS는 그냥 이제 뭐 목표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부분은 DQS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DQS라는 거는 이제 이 시간지나 연산자 다양한 해밀토니안 같은 이제 그 양자계에서의 해밀토니안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마인드 자체는 이 양자계를 이제 어쩐 이산적인 시간 단위로 이제 쪼개서 그걸 이제 다양한 이제 범용 양자 게이트를 사용해서 조합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해밀토니안이라도 근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해밀토니안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는 게이트 수가 다르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큐비트와 그 큐비트에 대해 연산을 할 수 있는 게이트만 있다면은 그것들을 조합합으로 나타내는 프로그램만 이제 갈아 끼워주면은 어떠한 이제 그 해밀토니안이라도 이제 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범용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DQS만 쓰면 되지 왜 AQS를 쓰게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DQS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구체적인 계산이 도입됨에 따라서 중간에 이제 터져버리는 어떤 큐비트를 어떤 연산함에 있어서 생기는 에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이런 범용성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게 DQS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그에 비해서 현 시점에 좀 더 이제 실용성 있는 것은 AQS라고 볼 수 있다. 그럼 AQS는 무엇이냐? AQS도 해밀토니안을 구현하는 건 똑같은데 이쪽은 이제 뭐 게이트를 다양하게 조합해서 구현해서 범용성을 챙기기보다는 그냥 그 시스템과 가장 이제 좀 유사하다. 그 해밀토니안 수학적으로 역학적으로 동일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예 새로 찾아와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타겟 양자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제 현상을 관찰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딴 말로 말하자면 그냥 이제 통째로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견고한 면이 있습니다. DQS는 연산을 통해 가지고 근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산 중간에 이제 에러가 터지면은 그 에러를 좀 제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AQS 같은 경우에는 양자계를 전체적으로 갖고 온다는 점에서 에러가 어느 정도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관찰하고자 하는 원하는 현상을 보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에러에 있어서 강건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좋고요. 네. 다만 이제 단점을 찾자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로 이제 가장 큰 단점은 DQS랑은 다르게 어떤 하나의 어떤 이제 양자 하드웨어에 있어서 이제 이걸 구현을 해놓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단 하나의 어떤 양자 시스템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다른 양자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맞는 개를 가져와서 새롭게 장치를 짜야 됩니다. 범용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범용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러한 이제 양자 시스템, 유사한 양자 시스템이 제어 가능한 게 존재하는 게 있냐라는 것도 사실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설령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그 결과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교차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왜냐면 하나만 찾지 두 개를 찾는 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아예 못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그런 이제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는 점에서, 네. 어떤 범용성이나 그런 이제 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실용성이 DQS보다 낮기 때문에 AQS도 충분히 사용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DQS와 AQS의 설명이고요. 네, 간단한 설명이었고, 그럼 이제 DQS나 AQS가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가져올 수가 있을 텐데, 일단 DQS부터 먼저 보시면은, 이 DQS 같은 경우에는 큐비트랑 그 게이트를 어떻게 연산을 하는가를 물리적으로 구현을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도 이제 양자 컴퓨팅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 큐비트라는 거는 꼭 양자 시뮬레이션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수 있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DQS에 포인트를 두자면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인코딩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웨어가 존재하더라도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훨씬 더 효율성을 챙길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이제 DQS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프로그래밍을 갈아 끼움으로써 다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용성을 챙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하나 예시를 갖고 왔는데, 제가 예전에 교류에서 발표한 적도 있는 논문이긴 하지만, 일단은 간편하게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마으젠더 간섭계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빛을 쏴가지고, 이걸 이제 빔 스플리터로 확률적으로 갈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간섭 현상을 나타내는가를 보는 그런 계를 이용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인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이렇게 큐비트로 인코딩을 하게 되는 거는 스테이트겠죠? 스테이트인데 광자의 스테이트가 됩니다. 여기서 스테이트로 표현해야 되는 거는 이제 경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걸 보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경로가 이제 A에서 C로 1호, AC 1호 가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경로가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스테이트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논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가로 경로를 하나의 스테이트로 세로 경로를 하나의 스테이트로 체크를 합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어떤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이 쾌로 자체에 있어서 효율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 어떤 광자가 미러를 이제 튕긴다. 미러를 튕기다. 이게 마우스까지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미러를 튕긴다고 하면은 C에서 1로 가는 경우가 있고 D에서 F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그 DQS로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간단한 구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기 좋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는 이제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도 존재를 하겠지만 쉬운 예시를 갖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이제 미러에서 C에서 1로 튕기는 과정이랑 D에서 F로 튕기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 확률이 중첩되어 있는 거죠. C에서 2로 가거나 D에서 F로 가거나. 그것들이 이제 동시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의 미러가 행해주는 역할은 C에서 2로 혹은 D에서 F로 그러니까 두 스테이트를 서로 뒤바꿔주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게 더불어서 거울에 이제 광자가 튕기게 됨에 따라서 어떤 페이즈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아이스업 게이트로 이 미러를 동시에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스업 게이트도 충분히 이제 범용 게이트의 측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한 개념을 토대로 이 개를 그대로 이제 양자 시뮬레이션 회로로 옮겨주게 되면은 이렇게 옮겨집니다. 광학 테이블 위에 물리적 형체가 양자 회로의 윈터리 게이트 연산으로 완벽히 변환됩니다. 네, 여기서 그 큐비트 1과 큐비트 2가 있는데 사실 광자가 하나인데 왜 큐비트 두 개를 쓰냐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으로 여기 이제 블록이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차단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큐비트 하나로는 이제 원래 이제 1이라는 상태랑 0이라는 상태가 이제 확률 중첩이 되어 있는 건데 각 둘 다 0%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둘 다 0%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단기가 한쪽을 막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큐비트를 의도적으로 두 개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례대로 X 쪽에서 이제 뭐 게이트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연산으로 이제 광자를 만들고 빔 스플리터, 미러, 빔 스플리터 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거쳐가다가 마지막에 디텍터 역할을 하는 이제 측정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 양자계를 그대로 옮겨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DQS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빔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로 들여다보면은 저희가 흔히 하는 어떤 X 게이트나 뭐 Y 게이트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것이고요. 논문에 있긴 한데 복잡해질 걸 우려해서 지금 싫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DQS를 이제 묘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이제 회로를 이제 실제 물리학적 환경에서 실행하는 큐비트와 게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뭐 이온 트랩이나 뭐 중성원자 고정, 다양한 예시가 있겠지만 제가 갖고 온 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는 초전도 회로이고요. 네, 초전도 회로에서 조셉슨 접합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 조셉슨 접합이 이제 아시다시피 양자 터널링을 이용해가지고 이 초전도체 사이에 있는 절연체를 이제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인데 이 조액슨 접합의 비선형성 같은 경우에는 0과 1의 에너지 준위와 1과 2의 에너지 준위의 값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파로 이 게이트 역할을 해서 이런 큐비트를 조작함에 있어가지고 이 0과 1의 에너지 준위만 딱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익슨 접합의 회로 자체가 이제 큐비트로 이용이 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적절하게 마이크로파로 게이트 역할을 해서 조작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이런 이제 DQS 회로를 그대로 물리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산업적 강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존재를 한다고 해서 이제 한번 넣어봤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 회로로 이 구현을 한 다음에 그 회로를 어떠한 이제 큐비트를 사용해서 어떠한 이제 그 게이트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는지까지가 이제 DQS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Q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가져왔고요. 오른쪽은 그냥 이제 사진 넣을 거 없어가지고 수식을 그냥 하나 붙여놓은 거라서 이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고 이 AQS 같은 경우에 중요한 점은 기존에 이제 모사하고자 하는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제어 가능한 실험실에서 구현 가능한 모델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허버드 모델이라고 해서 어떤 격자에 갇혀있는 상호작용하는 입자들의 여기서는 예시는 전자고 고체 결정 격자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전자의 복잡한 움직임. 실제로는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이거를 제어 가능한 실험실 환경에 광격자에 갇힌 초저온 원자로 1대1 매핑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레이저를 통해서 이 에너지 장벽을 통해서 이제 그 원자를 가두게 되는 것을 이제 광격자인데 이 광격자에 갇힌 초저온 원자가 1대1 매핑이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수학적으로 그리고 역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저 허버드 모델과 이 초전 원자 세팅이 해밀토니안이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과 저기서 보는 것이 같으니까 이왕이면 제어가 가능한 이쪽에
이 초전 원자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허버드 모델을 실제 계산이 좀 어려운 허버드 모델을 좀 제어를 하면서 원하는 이제 현상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뭐 관측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AQS의 포인트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일치하는 이 양자계를 새로이 찾는 것이 이제 주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예시 중 하나가 이렇게 이제 전자의 어떤 움직임을 실제 이제 광격자에서의 양자계로 새로이 갖고 와서 이렇게 매핑을 하는 것이다. 네, 매핑 과정이 이 DQS나 AQS나 둘 다 이제 매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의미는 어느 정도 다르겠지만, 한쪽은 이제 양자계를 서로 매핑하는 게 AQS고, 이쪽은 이제 어떤 게이트를 매핑해가지고 해밀토니안을 모사하는 것이 이제 1대1 매핑이고, 네, 그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양자 시뮬레이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양자 시뮬레이션이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자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되는지 예시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상으로가 이제 저희 발표를 마치겠고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